네,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연설을 또 했죠, 이번 주에. 이 연설의 핵심이 어떤 부분이고 또 내년 봄에 전례 없는 또 봄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박사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AI를 강조했고 네. 여전히 투자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연설문의 핵심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전에 했던 얘기 그렇죠. 그대로 리던던트하게 반복한 것뿐이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는 앞으로 그러면 대규모 투자 지출과 여러 가지 붕업되는 AI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 평가상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어떤 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시장에서 걱정하는 AI 버블, CDS 프리미엄 급등, 사모대출 증가, 그 다음에 우리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을 무마할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로 결정이 될 것이냐. 사실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쇼핑 시즌이었어요. 카드로 다 긁어놨어요. 네. 다 긁어놨는데 이 돈은 내가 저축으로 통장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는 예금이 얼마가 있고 이걸 설명해줘야 모든 논란과 불식이 다 잠재워지고 아 그럼 내년에도 이분의 이야기를 믿어도 되겠네 하면서 시장은 또 다른 캐펙스 투자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환호를 할 텐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평가상 사실 이제 최근에 경제평가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강한 워딩은 취했지만 핵심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연설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뉴트럴이다. 시장을 다시 업턴으로 이끌기에는 아직도 뉴트럴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시간을 대략 내년도 1월, 2월 임시 예산안에서 완벽한 예산안으로 합의를 민주당과 볼 때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는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바로 그런 퐁당퐁당한 장세 아닐까요? 네네.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또 의미를 안 찾을 수도 없고. 네. 참 트럼프 행정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기대를 한껏 했을 때는 뭔가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안 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또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참 그러다 보니 트럼프 분위기에 맞춰서, 입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참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의중,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밤에 나온 지표 중에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잘 지나갔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CPI 지표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지금 CPI 물가 관련된 지표들을 세부 항목별로 제가 짚어드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CPI는 에러다. 여기다가 뭐 디플레가 왔다느니 아니면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느니 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느니 이런 대변할 수 있는 잣대의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거 그냥 넘기시라. 해석을 하려고 하지를 마시라. 그나마 이 2.7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커머더티, 상품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가 바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사실은 전년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전월비로 했을 때 0.2, 0.3 정도로 거의 횡보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과거 5월달 같은 게 0%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는 1.4% 정도 증가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비입니다,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 지금 이번에 11월에 그거 있었죠. 저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의 관세 효과 때문에 비싸졌던 가격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품별로 약간 차별성은 있지만 소비가 살아있다.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는 이 미국의 가계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6조, 명목 26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사상 최고의 돈이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왜 안 쓰냐?
지금 관세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이 가격에 내 못 사. 하다가 가격이 다운되니까 바로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비는 살아있다. 소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여기 뭐 보시면은 이제 신차는 안 사죠. 네. 뉴베이클은 지금 0.6% 거의 횡보세죠. 근데 중고차는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싼 거는 사겠으나 내 돈 가지고 사겠으나 비싸져 있는 포드, GM, 우리 그 픽업 트럭 같은 것들 이미 외부 관세, 상품 관세 다 맞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1억 원 넘어가는 신차들은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소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아, 그리고 우리가 잠깐 연결을 생각해 보면 저축률이 그래 4% 중반대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지. 그러면 미국 가게는 돈이 많고 금리를 내려주든지 확실하게 내려주든지 아니면 관세 조정이 확실하게 일어나면 그때서야 결국에는 무언가 돈이 확 몰리면서 소비로 경제가 업턴을 하겠구나. 그때 물가도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맛배기로 좀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제가 의미 없습니다 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셧다운에 의한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디케어 서비스 쪽이 약가, 수가 부분이 계속 지금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0.2, 0.3, 0.5 이런 식으로 전기비 상승률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러면 사실 이게 한 3%가 아니라 3% 후반대거나 4%대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집계가 덜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에너지 부분이 4.2% 올랐잖아요. 네. 근데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는 미국의 운송 관련되는 여객선, 화물선 다 전부 포함을 했을 때 이 관련된 서비스는 이 유가의 연동 부분을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유가가 4.2가 튀었으면은 전년비로 보면 물론 유가가 더 올랐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유가가 너무 눌려 있다가 지금 4.2가 오른 거라서 한 번에 다 반영을 못할 수 있어도 네. 이게 적어도 3, 4%대는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CPI를 보고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든 아니면 경제 침체, 디플레든 뭐 이런 거를 판단 불가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달에 알 수 있는 거는 소비가 살아있다. 돈이 살아있다. 뭐 요거까지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일단 12월 FOMC가 지나갔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나온 지표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 게 맞았느니 틀렸냐느니 이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결국엔 이번의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를 꾸준히 이제 팔로우업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받은 건 그들의 소비력은 살아있다. 단지 가격이 비싼 걸 지금 제값 주고 사기에는 좀 껄끄러워 하시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지금 미 연준이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는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해야 한다라고 좀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100bp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100bp를 내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려지게 된다면 또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입장은 이자 때문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중 평균화된 금리로 보면은 2% 내외, 그러니까 그동안 발행했던 것들이 다 가중 평균화되면 2% 내외 정도이고 지금 금리가 앞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연간 6천억 달러 내외에서 7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자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7천억 달러를 잠깐 그냥 복귀해 보면 오늘 1조 달러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 하나 했습니다. 예전에 1기 때 못했던 건데 국방 예산 1조 달러 승인을 이제 사인을 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오바마 때보다도 더 적은 7천억 불 정도밖에 못 받아냈었어요. 예산안을. 그런데 국방 예산을 이번에 1조 달러 받았는데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방 예산의 7, 80%를 지금 사실은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국방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중립금리, 그러니까 버틸 수 있고 정상화되어 있는 중립금리를 트럼프가 옹호하는 윌러 이런 분들은 지금 중립금리는
2% 후반이거나 3% 초반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파월 의장은 우기기죠. 우기기 대장이셨던 이 파월 의장께서는 3% 중반대이다. 하지만 정확한 추정치는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출발이 사실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지만 이 나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의 수준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예전처럼 필립스 곡선으로 실업률과 물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해요. 만약에 실업률과 이제 물가 가지고만 판단한다면,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기초 판단을 한다면 파월 의장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페드 그리고 미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자체는 단순히 페드가 듀얼 맨데이트만 해서는 안 되고,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야지 또 다른 금융 리스크가 안 터지거든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구멍을 계속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 호미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호미가 1번 호미, 1번 호미가 이제 뭔가 무너지면 2번 호미로 막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대출이든지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소형, 중소형 그 지역은행의 파산이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 이런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계속 막기 위한 어떤 판단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중립금리는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주장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황은 이런데, 이제 정치 상황으로 좀 넘어가면 파월 의장도 예전에 미국의 금리는 내려갈수록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언을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선임되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제 세 분의 햇셋뿐만 아니라 워시 아니면 윌러 이분들을 자꾸 저울질하는 거는 기본적인 의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조와 그동안의 워킹페이퍼 연구 자체가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스스로 주장을 해왔는지 그 철학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싶어서인 건데, 그만큼 이제 더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윌러 이사도 최소 50에서 100bp, 물론 천천히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말을 깃발을 꽂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케빈 헬셋이 가만히 있죠. 나라고 질소냐, 분명히 이제 또 발언이 나올 겁니다. 텐데.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현실은 어떠냐 보면 이번 건은 넘어가도 된다고, CPI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발행량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언제든 또 튈 수 있는 여력은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또 녹록치 않은, 누가 와도. 그러니까 말은 50에서 100bp 내릴 수 있다. 현실은 좀 못하는. 그러면서 예산안은 적극적으로 트럼프 원하는 대로라도 통과가 되는데 그 리더십 예산안 통과가 안 되는 상태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갈팡질팡.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은 그래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